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먼저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부인이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검찰에 기소됐다는 속보가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필리핀 여성을 대한항공 연수색이라고 속여서 가사 도우미로 고용한 혐의와 관련해서 기소됐다. 그러니까 재판에 넘겼다는 속보가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투 판결 1호 비서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미투 판결 첫 유죄를 받았던 이윤택 전 감독은 별도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기도 했는데요. 잠시 뒤에 판결 내용을 토대로 미투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경력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를 미리 정해놓고 심사 기준을 짜맞췄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문제 단독 보도한 이정미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먼저 보시고 강릉 펜션 사고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릉 펜션에서 숨진 서울 대성고 학생 3명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의식을 가장 먼저 찾은 학생은 오늘 오후 퇴원했고 이르면 다음 주에 2명이 더 퇴원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3명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영균 씨가 헤드랜턴도 없이 혼자 작업하던 모습이 담긴 현장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하청업체 관리진에 이어 곧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책임자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탈선 사고가 난 KTX 강릉선은 개통 전 전체 전기 신호등을 점검하는 연동 검사가 제대로 안 됐고 업무 인쇄인계도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이 유지보수에 필요한 서류를 코레일에 인계해야 하는데 신호 설비 자료 14개 가운데 9개만 전달됐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과 신임 감찰관 추천권까지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전직 특별감찰반원 개인의 일탈 행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펜션 참사로 강릉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는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조금 전에 퇴원을 했습니다. 또 아직 입원해 있는 학생들 역시 식사도 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조금씩 호전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강릉과 원주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 상태 다시 한번 현장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원 기자. 네, 강릉 아산병원입니다. 네, 한 명이 퇴원을 했다고 하던데요. 건강 상태 어떻습니까? 네, 온 국민이 같은 마음으로 학생들의 쾌유를 바랬고 그래서 좀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회복세가 빨랐던 학생이죠. 19살 도모군이 오늘 오후에 퇴원을 해서 집으로 부모님의 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번 사고로 의식을 잃었던 학생 7명 가운데 첫 퇴원인데요. 일반 병실에 있는 학생 2명 역시 식사도 하고 원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을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환자실에 있던 환자 2명 가운데 1명은 지금까지 신장 투석을 받았었는데 의식을 되찾으면서 거동할 수 있다는 게 의료진 설명입니다. 이 학생은 의료진도 좀 놀랄 정도로 급격히 건강을 회복해서 빠르면 이번 주말 일반 병실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이로써 강릉 아산병원에 입원한 5명의 학생 중 4명이 의식을 찾았는데요. 중환자실에 있는 나머지 학생 1명 역시 적절한 신체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의료진은 다음 주가 되면 건강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관건이 이제 원주에 있는 2명의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상태 어떻습니까? 네, 원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 2명의 경우 지금 원주 기덕병원의 브리핑이 지금 이 시각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신 소식은 아직 듣지 못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뭐라고 말할 그런 확정적인 단계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환자실에 있었고 저체온 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저체온 치료란 환자의 체온을 인위적으로 내려서 뇌세포 파괴를 막는 치료법인데요. 그래도 조금씩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막 들려왔습니다. 뇌파 검사와 병행하고 있고요. 서서히 체온을 올리면서 반응을 지켜보고 있는 만큼 의식 회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아직 좀 이르지만 그래도 호전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자극 반응이 있는지 계속 살피고 있고요. 부모님과 사고대책본부 측 모두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말쯤에는 좋은 소식이 들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담한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대성고 학생 3명의 발인이 오늘 서울에서 모두 엄수됐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도 한창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일단 보일러 설치업체 관계자와 펜션 업주 그리고 LP가스 공급업체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계속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YTN이 단독 보도했죠. 사고 펜션의 보일러를 무자격 업체가 시공한 만큼 일부 참고인은 수사 상황에 따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이 열흘이라는 시간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게 지난 17일이었죠. 직전 투숙객은 열흘 전인 지난 8일 머문 13명의 중국인 단체 투숙객이었습니다. 이 열흘간 과연 사고 펜션 201호 보일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배기가스와 보일러에 대한 국가수 감식도 계속 진행됩니다. 공기를 빨아들이는 급기관이 배기관 아래에 설치되면서 관안에 물이 고이고 불안전 연소가 이뤄지면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내부 습도 등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현재 진행되는 모든 경찰 수사는 보일러 연통이 본체와 어긋난 시점이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가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강릉 아산병원에서 YTN 지환입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YTN 단독 보도인데요. 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오늘 오후 이틀째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윤 전 장관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추가로 소환해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장관은 외교부 장관 재직 시절인 지난 2013년과 이듬해 일본 전범기업 측 소송대리를 맡은 김앤장과 만나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장관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의 의중을 김앤장 측에 전달하는 등 재판 개입 과정에 대해서 캐물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앤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앤장 출신 전직 외교장관들이 역할을 분담해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회의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그 밤에 당시 작업하던 현장을 담은 CCTV가 공개됐습니다. 안전모에 달려 있어야 할 헤드랜턴도 없이 혼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경찰은 하청업체 관리자들에 이어 곧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책임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이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전등을 들고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며 작업하는 사람. 태안화력에서 숨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입니다. 작은 문을 열고 몸을 집어넣어 컨베이어 점검하기를 되풀이합니다. 사고당한 지난 10일 밤 김 씨의 마지막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2km 길게 이어진 컨베이어 시설을 혼자 돌아다니며 쉴 새 없이 작업을 벌였습니다. 석탄재 까맣게 묻은 안전모엔 마땅히 있어야 할 헤드랜턴이 보이지 않습니다. 김 씨가 헤드랜턴을 잃어버려 사고 나흘 전 재지급했다고 회사 관계자가 말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이제 하청업체를 넘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관리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업무 지시 과정과 함께 위험한 현장 설비 개선 여부를 담당 부서가 어떻게 조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인과관계가 드러나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책임자들을 모두 입건할 계획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1주기이기도 합니다.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가족과 제천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추모식은 유가족 추모사, 추모곡 연주, 헌화, 내외빈 추모 등의 순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500m 떨어진 하소동 체육공원에 세워진 1.2m 높이의 추모비에는 참사를 잊지 말자는 다짐과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네, 제천 화재 참사로 건물주와 건물 관계자 등은 건물 안전 관리와 인명 구조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서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초기 대응 부실에 휩싸였던 소방지휘부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 이 사법당국의 처분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로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5명. 모두 건물 안전관리와 인명구조 소홀에 책임이 있는 건물주와 건물 관계자 등 5명입니다. 이처럼 검찰과 법원이 건물주 등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화재 당시 초기 대응 부실에 휩싸인 소방지휘부에 대한 책임 논란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유가족들은 소방지휘부의 늑장 대처가 인명피해를 키웠고 통유리를 서둘러 깼다면 2층 여자 사우나에서 발견된 희생자를 구할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도 소방당국의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불기소 처분을 공고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지난 10월 소방지휘부 2명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소방지휘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실체 진실에 근접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그 의견에 그렇게 구속되는 결정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은 화재 현장 일선 소방관들의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대응을 부실하게 한 소방지휘부의 책임을 원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반 소방관들은 자기 일을 충분히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1층에 그때 화재 진압했던 분을 보면 약 한 17분간을 혼자 했는데 이분 그 사진을 보면 이 노년 때문에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위험한 데 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충청북도가 보상합의 과정에서 소방지휘관에 대한 검찰 항고를 취하하고 동시에 재정 신청도 포기한다는 단서를 달면서 유가족들은 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됐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은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직접 폭로전에 가세하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바른미래당도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전직 특별감찰반은 개인의 일탈 행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야당의 공세가 매서운데요.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비판을 넘어서 직접 폭로전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특감반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임명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월 임명 직전에 이사장이 부하 직원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김태우 수사관이 첩보 보고서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가 민정수석실에 들어갔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 수사관이 문제가 있는 인사라고 보고를 했는데 청와대가 이를 묵살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비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인지 청와대는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실세였기 때문에 비위 사실을 묵살했느냐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당시 이사장 후보로 인사 검증 대상이었기 때문에 자료를 해당 부서로 이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 검증 부서에서 목격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모두 조사했지만 금시초문이라는 답을 들었고 돈을 상납했다는 증거 역시 없었기 때문에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대의를 위해 사사로운 정을 포기해야 민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민심을 얻는 것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감반원 개인의 일탈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민 의원은 김 수사관이 왜 곧장 반박당할 이야기를 늘어놓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살펴야 한다면서 비리 공무원을 정쟁에 활용하는 것을 즉시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감찰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개인의 범죄를 비호하면서 도리어 원칙대로 조치한 청와대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후한무치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네, 이 시각 현재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학생들 상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연극학과의 차용성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2차로 제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환자의 객관적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18일 강릉 동인병원에서 이송된 2명의 학생은 현재 저체온 치료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치료 48시간째인 21일 오전 근이완제를 끊었습니다. 근이완제를 끊은 이후에 현재 두 학생 모두 자가호흡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고 외부 신체 자극에 미세하게 반응하는 정도의 의식 회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저체온 상태에서 근이완제를 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떨림 증상으로 인해서 체온이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수면제는 아직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 중입니다. 떨림 증상이 진정수면제에도 잘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근이완제를 다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다른 신체 상태는 굉장히 초반에 위험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정확한 뇌 기능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는 진정제 투여까지 다 종료가 된 후에 되어야 하며 주말이 지난 시점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진정수면제 사용이 더 길어져 의식 상태의 파악이 좀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9일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받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질문은 5가지만 똑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강릉 아산병원하고 비슷한 시각의 고압산소 치료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 발표된 것에 따르면 이제 강릉 학생들에 비해서 좀 의식 속도가 조금 더딘 걸로 지금 이렇게 얘기들이 좀 돌고 있는데 혹시 이게 뭐 신경 안정제나 이렇게 안정화 치료랑 연관성이 있는 건지 강릉 저희가 강릉 아산병원이랑 좀 달랐던 것은 저희가 환자가 워낙 중증 상태였기 때문에 고압산소 치료가 물론 제일 중요한 치료이고 하지만 그 치료 하나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판단이 저희가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체온 치료를 추가로 이제 같이 한 거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치료는 고압산소 치료입니다. 추가적으로 저체온 치료를 시작했는데 저체온 치료는 환자를 완전히 의식 상태를 재우고 근육까지 다 마비신 상태에서 호흡까지 다 정지시킨 상태에서 치료를 보통은 며칠을 하기 때문에 그 상태는 당연히 환자의 의식 상태를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의식 상태를 평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의식이 호전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저체온 치료를 현재는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체온을 어디까지 떨어뜨려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저체온 치료와 자가호흡이 동시에 가능한 상황인가요? 저체온 치료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응급의학과에 그 심정지 전문가이신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저체온 쪽에는 교수님이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프로토콜을 골랐는데 그게 보통 3일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인데 보통 33도로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그 시간이 보통 하루 정도 가고요. 그 다음에 체온을 서서히 올립니다. 왜냐하면 체온을 갑작스럽게 올리게 되면 심장의 부정맥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체온을 서서히 올리고 그것만 해도 보통 10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환자가 또 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36도 정도의 체온을 며칠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토탈 보통 3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가 체온을 36도 체온을 유지하는 가운데 너무 이렇게 우리
추우면 막 바들바들 떨잖아요.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게 체온이 막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울 때 떠는 거는 열을 발생시켜서 체온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체온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실제 뭐 3, 4일의 프로토콜이라고 하지만 마지막까지 환자 예후를 확인하는데 보통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은 아마 지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같은 질문 중에 자가호흡이 의식을 자가호흡은 저희가 이제 진정수면제라고 해서 환자의 의식 상태를 완전히 재우는 약도 쓸 뿐만 아니라 근이완제라고 하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약을 씁니다. 그것은 뭐냐면 환자의 호흡도 다 멈추게 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근이완제를 쓰고 있는 경우는 환자가 호흡이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저희가 오늘 오전에 근이완제는 끊었습니다. 근이완제를 끊으니까 호흡은 정상적으로 잘 회복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다른 신체 상태는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다른 신체 상태라는 게 구체적으로 두 명의 환자는 그냥 대부분의 장기가 다 손상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에 굉장히 중증이었고요. 그 중에서 심장은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뇌뿐만 아니라 심장이 굉장히 저산소에 취약한 장기이기 때문에 환자의 심장 수축력이 뭐 정상인의 뭐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요. 두 친구 모두 아직 정상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지금 상당 부분 많이 회복을 보였고, 또한 두 친구 모두 우리 콩팥, 심장 기능에 굉장히 큰 손상을 보였는데 다행히도 그 기능도 많이 회복을 보이고 있고요. 또 간 손상도 보였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일부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근육 손상이라고 해서 이게 근육 손상을 굉장히 심하게 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 일단은 많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제가 뇌 기능은 아직 평가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른 장기들의 기능은 많이 회복을 보이고 있고, 또 한 학생은 폐렴이 굉장히 심했는데 폐렴도 지금 그래도 일부 호전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대로 앞으로의 이제 치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한 3가지 정도의 플랜을 갖고 있고, 제가 오늘도 보호자분과 그걸 상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결국에는 환자가 저체온 치료가 끝나고 어느 정도의 의식 상태가 파악이 됐을 때 그게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됐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의식 상태가 저희가 정말 원하는 수준만큼 회복이 되면 저희가 일단 고압산소 치료를 지속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인용 챔버뿐만 아니라 1인용 챔버도 갖고 있어서 1인용 챔버에서 두 학생 모두 저희가 일단 계획은 한 달 동안 지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자 상태가 원하는 의식만큼은 아니지만 고압산소 치료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다인용 치료기에 의료진이 함께 동승해서 한 달 정도 치료를 할 계획입니다. 환자 상태가 거의 호전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뭐 무리하게 고압산소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재활치료로, 적극적인 재활치료로 바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보호자분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동의하셨습니까? 재활치료라면 이게 안정화 치료의 연장선상인 거죠? 아니, 그렇게 보긴 좀 어렵고 재활치료는 무조건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이미 재활치료는 시작했고요. 환자의 회복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활치료가 시작됐고, 이제 의식 수준이 너무 회복이 안 되면 결국 환자가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환자의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의식의 회복을 보여도 재활치료는 지속이 됩니다. 단 치료의 방법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저희 지금 재활의학과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굉장히 협조해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지식이 없어서 재활치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 뭐 지금 상태에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환자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력도 많이 손실되고 또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간단한 지금은 물리치료 정도를 시작하고 있고요. 저체온 치료가 끝나면 환자에게 지금 그 하지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자전거를 이렇게 태우는 식의 형태로 그 하지 근력을 키우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재활의학과 교수님들이. 또한 그 하지에 여러 가지 전기 자극을 줘서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이미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네. 제가 재활의학과 전문이기 때문에 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재활 치료하시면은 많이 의식도 돌아왔고 뭐 이럴 때 재활만 생각을 하시는데 장기간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의 초기부터 시작하는 재활도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주 굉장히 중증 상태에서의 재활 수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마 보도에 재활 나가면은 많이 회복돼서 재활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봐 그 부분은 좀 제가 분명하게 짚어드립니다. 의식이 없고 협조가 안 될 때 할 수 있는 아주 초기 상태의 재활만을 말씀드립니다. 그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그런 말씀도 좀 받아들여도 될까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환자의 의식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환자 의식이 빨리 회복된다 그러면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며 그러면 일상성의 세안으로 갈 텐데 의식 회복이 만약에 너무 더디다고 한다고 하면 누워 지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상태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 현재는 생체 징후나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은 안정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른 질문사항 없으면 이상으로 저희가 브리핑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때 저희 보도 자료는 반드시 반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기독병원에 있는 학생들 환자 상태를 알아보고 왔습니다. 브리핑을 듣고 왔는데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고압 산소 치료만으로는 어려워서 저체온 치료를 시작을 했고 지금은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식은 없지만 호흡이 돌아오고 일부 콩팥 등은 또 기능이 제대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 또 진료 상태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 소속 회원 일부가 오늘 새로운 단체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한사협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는데요. 교육당국과의 대립을 청산하겠다고 밝혀 한유총과 다른 노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유총과 의견을 달리하는 제3회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한사협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 교육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 사립유치원들의 모임이라며 교육당국과의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교육당국과는 대립과 협박으로 점철된 과거의 관계를 청산하고 유아가 행복한 사립유치원의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장 공동대표는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교육 풍토를 중지하겠다며 한유총이 주장하는 집단 휴원이나 폐원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듀파인 도입과 관련해서는 교육당국과 협의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것이 나오면 바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립유치원은 국가의 지원금과 학부모님의 그런 학부모님의 부담금이 있어요. 그런 것을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한사협에는 박영란 전 한유총 서울지회장 등 4명이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 전 지회장은 앞서 서울시 교육청과 협상하겠다고 나섰다가 한유총 회원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사협 측은 참가 유치원 수가 1월쯤에는 1000곳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조만간 서울시 교육청에 설립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사협 출범과 관련해 한유총 관계자는 단체 설립은 사전에 이미 예상했으며 기존 한유총 회원들의 동요는 없을 것이라며 출범을 평가절하했습니다. 한유총의 집회 교사 강제동원 의혹과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쪼개기 후원 등에 대해 10여일 동안 현장 조사를 마친 서울시 교육청은 본격적인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네, 지난 8일 강릉 KTX 사고는 열차 궤도를 좌우로 바꿔주는 선로 전환기 케이블이 잘못 꽂혀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철도 개통 전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연동 검사가 아예 엉터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문제 취재한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현우 기자, 일단 어떻게 엉터리였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철도 시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유지 운영되는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에 철도청에서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로 분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이 철도의 전반적인 설계와 시공을 맡고요. 그게 끝나면 개통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코레일이 운영을 하고 유지를 하고 보수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강릉선 탈선 사고가 나니까 이
시공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아니다.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책임을 떠넘기려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러면 각자 역할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를 구분한 협정서를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요. 이 협정서입니다. 이 협정서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연동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연동 네, 한 검사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네, 연동 검사를 짧게 설명드리면 말 그대로 철도 시설과 관련된 중요한 통신 케이블이라든지 전기 신호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서 작동을 네. 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검사인데요. 그 검사를 할 때는 실제 시공을 한 철도시설공단 그리고 코레일 그리고 민간 시공사가 같이 참여를 해서 확인을 네. 하고 서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유지보수의 주체인 코레일이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각자의 위치에서 참석해서 여기 확인을 하고 서명을 해야 되는데 코레일이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설공단과 민간 시공사 이 서명만 있고 코레일이 빠졌다. 네, 한마디로 이제 규정대로 안 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지금 보면 유지와 보수를 맡는 곳은 코레일인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왜 이때 검사에서 빠진 건가요? 근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예 당시 연동 검사를 실시할 때 코레일 관계자들을 부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직접 인터뷰 내용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쪽 선으로 할 때는 저희 이태를 했고요. 두 번째 할 때는 이태가 안 됐습니다. 아, 왜 그때도 안 불러서 그러면? 예, 안 불러서 철도시설공단 얘기를 들어봤는데 근데 왜 안 부른 건가요, 그러면? 네, 그 철도 시설 공단에서는 취재하는 과정에서 극도로 현재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고위원 조사위원회에서 모든 상황을 조사 중에 있으니까 답변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변 관련 기관이라든지 주변에 취재를 해보니까 시설공단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책임을 좀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들을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레일의 참석을 위해서 구두로 연락을 했다. 아니면 문자로 참석하는 문자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 관련된 증거는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인수인계 절차도 안 지켜졌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동 검사가 끝나면 실제 철도가 운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행을 맡고 있는 주체는 코레일이기 때문에 코레일에 관련된 철도 시설에 대한 모든 자료를 철도시설공단이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났었던 선로 전환기라고 하죠. 이런 신호 관련된 서류들이 총 14가지가 있는데요. 그 14가지 중에 9가지만 전달이 됐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가지의 자료는 제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일단 그 앞서 규정도 엉터리였고 또 인수인계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뭐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고 직후 철도 사고 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에도 광명역에서 KTX 탈선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도 2개월 정도 걸려서 사고 원인이 밝혀졌고요. 너트를 잘못 끼워서 철도가 이제 탈선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2,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 정도에 이번 사고의 원인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한 좀 조사 결과를 좀 시기를 당겨서 이게 아무래도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명명백백히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부 김현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남북철도 착공식 등 현재 남북 간에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한 대북 제재 논란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 대북 인도적 지원 보장에 이어서 남북 관계를 놓고도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 건데 대북 제재에 대해선 여전히 완강한 입장을 보여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6일 북한 판문역에서 열리는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에 참석할 우리 측 인원은 100여 명. 이들이 타고 갈 교통수단과 유류, 행사 비용 등 대북 제재 위반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한미가 매듭을 지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 실무협의체에서 현재 남북 간 진행 중인 여러 협력 사업에 대해 미국도 긍정적 태도를 보인 겁니다.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한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해 발굴 사업, 남북 간에 하고 있는 유해 발굴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북 관계도 비핵화 속도에 맞출 것을 주문했던 미국 정부가 한층 유화적인 대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대북 인도적 지원 보장 계획을 거듭 강조하며 북한과의 회담 재개를 희망했습니다. 아직 못 정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도 논의하자며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려 애를 썼지만 대북 제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굽히진 않았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no intention of easing our unilateral or United Nations sanctions. However, within the context of the engagement that we have with the DPRK, we are prepared to explore a number of other things that could build trus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날 신뢰 구축을 위해선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따른 답변인 셈입니다. 미국이 제재와 지원이라는 강온 양면 전략을 한층 적극적으로 내보이면서 침묵을 이어가는 북한이 호응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29년 수감. 자, 80년대 이른바 큰손으로 알려진 장영자 씨가 다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 뉴스큐 TMI. 오늘은 장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석원 앵커, 네.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누굽니까? 네, 아마 40대 이상 분들이라면 이 장영자 씨란 이름 익숙하실 겁니다. 장영자 씨는 1980년대 당시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불렸던 장영자 이철희 사건의 당사자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인물인데요. 장영자 씨는 1944년 목포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1953년 서울로 올라와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요. 다니던 대학에서 메이퀸으로 뽑히는 등 말솜씨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남부럽지 않은 배경을 가진 그녀는 어쩌다 희대의 금융 사기 사건 주인공이 된 걸까요? 사건의 시작은 장 씨가 전직 국회의원이자 중앙정보부 차장을 지낸 이철희 씨와 재혼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이들은 건설사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을 찾아다니며 현금을 빌려주고 채권의 2배에서 9배에 달하는 어음을 챙겨 사채 시장에서 다시 할인 유통하는 방법으로 부를 불렸는데요. 이들 부부가 유통한 어음 총액은 약 7천억 대. 지금도 어마어마한 액수지만 당시 국립대 등록금이 5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이들의 사기 행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금융 전문가도 아닌 이들의 사기 행각에 왜 기업인들은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이들의 인맥 때문입니다. 장 씨는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와는 먼 친척이었고 남편인 이철희 씨는 박정희 정권 당시에 중앙정보부 차장을 지낸 인물로 이들은 기업으로부터 빌린 돈이 특수자금이라며 기업에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장 씨는 이 사건으로 1982년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0년 만인 1992년 가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위인 김주승 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 사건으로 1994년 또다시 구속됩니다.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장 씨는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지만 2000년 220억 원대의 국권 화폐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되는데요. 2015년 1월 출소한 장 씨는 그해 7월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에게 총 6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출소 3년 만에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수감 기간만 29년, 올해 74살인 장 씨는 고령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장 씨는 현재 구치소에서 반성문과 참회문 수십 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오늘 항소심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의 증인신문을 포함해서 대부분 재판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합니다. 1심의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여성들이 법정 앞에 모인 가운데 안 전 지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2심에서도 계속 부인하실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2차 피해 우려를 인정한 재판부 결정에 따라 항소심 신문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모두 진술에서 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라며 1심 무죄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안 전 지사가 성관계 수단으로 위력을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오후에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온 김지은 전 비서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안 전 지사와 같은 법정에 마주할 필요 없이 따로 마련된 장소에서 진술했는데 공소 사실 가운데 양측 주장이 갈리는 쟁점을 중심으로 신문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피해를 이해해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한 뒤 관련 하급심 판결이 나오고 있어 이번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년 1월에 2차례 공판을 열고 2월 초에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학교에서 발생했던 성범죄 사건을 폭로했던 스쿨 미투와 관련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용기 있게 이야기를 꺼낸 학생들을 학교가 확실하게 보호하고 가해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하며 근본적으로는 사회 전반에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함께 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학교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가 성인지 감수성과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으면서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필리핀인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 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은 약식 기소가 됐고 범행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나머지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검찰은 모녀가 동시에 기소되고 이 씨가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조연아 씨는 약식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다음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부터 공무원 연금 수준까지 노후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 연금급여 내실화 등은 공통된 의견으로 단일안으로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은 다양한 의견이 있어 4가지 복수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추진하고 기금 운용의 수익성 제고 등 재정 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는 점입니다. 참석자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합쳐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거나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적연금의 통합 이전에 국민연금을 주축으로 해서 퇴직연금, 기초연금을 플러스해서 공무원연금과 비슷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보험료가 올라가더라도 그 2세대, 우리 다음 세대한테 이게 자꾸 전가되는 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지역 간담회를 개최한 뒤 오는 24일쯤 국회에 연금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이 개정돼야 최종 확정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요즘 겨울보다는 가을에 가까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고 있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2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아 크게 춥지 않겠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9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서쪽 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밤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구름만 간간히 지납니다. 다만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내일 밤사이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비가 내리지 않는 내륙 지역은 대기가 더욱더 메마르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이 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세먼지도 기승을 부립니다.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주말을 맞아 나들이 하신다면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도, 대전 1도, 광주 4도, 부산 9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12도, 광주 15도, 부산 16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까지는 예년 기온을 웃돌며 추위 걱정 없습니다. 하지만 성탄절 이브인 월요일부터는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19년 전 삼리의 나라 슈퍼 사건. 진범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심이 열렸고 그때 수사에 문제가 없는지 재조사를 했는데 당시 검사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이 사건 재심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7시에 뵙겠습니다.